예, 반갑습니다. 김홍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마산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초, 중, 고를 여기서 제가 다니고 예. 저희 뭐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교를 한번 밝혀주시면 안 되나? 혹시 선후배님들이 계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초등학교를 하고 요 밑에 그 마산 동중이라고 있어요. 동중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저 마산고를 저희 때 1회 연합고사인데 마산고를 제가 다녔습니다. 혹시 겹치는 분은 안 계시죠? 어디입니까? 공중 후배입니다. 후배 맞습니까? 아이고 두 분이 계시네요. 어쨌든 저희 후배도 있고 선배님들도 계신데 많이 이제 부담이 됩니다. 편하게 이제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남해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린 시절 마산서 보내가지고 사실은 뭐 남해를 잘 몰랐습니다. 그 이제 커서 서울서 생활하다가 30대 초반에 이제 고향에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남해를 너무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지역 신문에 근무를 하면서 이 남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해 지역 항토사를 이제 공부를 저 나름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끔 이제 남해사를 얘기 좀 해달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깊이 모르면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순신 노랑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노랑해전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히 이순신과 노랑해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전 국민이 아는 일이죠. 그런데 이순신의 해전은 난중일기라든지 장계라든지 이런 데 전부 이렇게 다 기록이 본인이 직접 전투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이 직접 기록을 해놔서 뭐 소상하게 이순신의 해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승을 성과를 거뒀고 가장 맹렬했고 또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노랑해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난중일기도 없고 전투보고서인 장계도 없고 오히려 이제 일본이나 명나라의 일부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록들이 있긴 있는데 다른 해전과 달리 지휘관이 직접 참여한 지휘관이 쓴 기록이 없어서 오히려 노랑해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전투,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그 이순신 장군의 느낌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전투죠. 그래서 오늘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 또 명나라나 일본이 보고 있는 노랑해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 가흥포입니다, 여기가. 이 해안이 남해 가흥포인데, 노랑은 여기 하동과 남해 섬해 사이에 이제 해협의 노랑이죠. 가흥포가 딱 마주보는 서북 방향에 섬진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포스코인데, 이 안쪽이 강양만이죠. 강양만 끝에 순천 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하고 가흥포를 오늘 주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던 현장을 우리 교육께서 보셔야 되고, 지리적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어떤 지리 상황을 전투에 활용했는가. 이 위성지도에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해열죠. 해열과 그 다음에 섬진강 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 겨울이니까 북서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섬들이 이렇게 쭉 한 15개 넘는 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섬들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포만을 이용한 그런 전투를 했습니다. 남해가 보시면은 고대에 이제 가야와 백제와 신라의 접경이 있습니다. 원래 가야 땅이었다가 백제 땅이 됐다. 또 나중에 이제 전체가 신라 땅이 되죠. 그래서 아주 군사적으로 이 치열했던 지역입니다. 이 대종 여지도가 지금 봐도 상당히 잘 그린 지도죠. 지금 미승사진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이제 남해가 여기 있죠. 요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여기가 하포입니다. 하포 마산이고 여기가 진주고. 근데 여기 작은 섬이 창선인데 창선하고 남해도를 지금 이제 남해 금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 안에 정중앙이 있습니다. 딱 중앙에 있고 이제 국토의 남단 끝에 있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 시대의 유배지로 임종옥 박사도 유배 관련 강의를 들었죠. 유배지로 유명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적경이다 보니까 군사 거점으로 많이 활용됐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고려 말에도 일본의 왜나 일본이 침략을 하는 침략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대마도를 거쳐서 이렇게 일본에서 오면 제일 많이 왔던 자리가 김해와 마산이죠. 거제하고 이 통로를 이용해서 옵니다. 부산은 잘 안 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부산을 왔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에 필리핀에서 스시마우를 통해서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쿠시오 난류가 있습니다. 난류. 그 난류를 이용해서 오려면 이렇게 바로 오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약간 비슷한, 갈 때는 오히려 더 쉬웠고, 비슷하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제일 많이 온 게 이제, 거제하고, 김해 쪽이죠. 그런데, 나중에 신라하고 백제하고 가야가 사이가 나빠졌을 때, 요, 오른쪽은, 동남쪽은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제가 왜가 백제와 거래할 때는 남해 쪽으로 바로 옵니다. 이 거리가 한 65km 더 멀어요. 50km 이상이 더 먼데도 그렇게 백제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죠. 그리고 안전한 항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왜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할 때 남해를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외승도 쌓고 또 고려 때는 남해군이 46년 동안 폐현을 합니다. 고려 말에 아예 외국에 소굴이 되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백초가 또 남해 주둔을 했죠. 그 유존액이라는 삼백초의 그 이인자인데 남해에서 주둔을 하면서 하포 여기 마산이죠. 마산에 유명한 그 조창이 있었죠. 석두창이라고. 해원, 뒤에 해원창으로 충렬한 이름을 바꾸는데, 석두 돌석에 머리 붙잡니다. 돌머리 창인데, 왜 돌머리 창이라고 지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석전이라고 하죠, 석전. 석전이 돌밭이잖아요. 돌밭머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돌밭머리에 창고를 지었다. 해안가에. 그리고 석두창, 삼백초가 석두창과 요 사천에 보면 통량창이라고 있고 또 순천에 해동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창이 지나는 주요 항로 길목이거든요. 남해가. 그래서 삼백초가 김해 하포 쪽에 이제 조창을
공격하고 항로에 연안 항로를 장악하려고 남해에다가 거점을 두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 기록에 다 나오죠. 나중에 김풍진이가 그 제주도 항파두리에서 이제 항파두리로 갈 때, 삼별초에 그 배중선이 교체합니다. 배중선이가 진도에서 영몽연합군에 쫓겨서 제주도로 갈 때, 그때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해에 삼별초에 우리들이 180척을 이끌고 제주도로 같이 합류해서 갔다. 그래서 이제 남해 대장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삼별초 유적으로 보이는 데가 최근에 이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조선은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유질 부곡이라는 얘기가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해 창선이, 여기 창선인데 창선이 고구려의 유질 부곡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해 군지나 남해 사회 모든 자료를 보면은 왜 남해가 고구려 땅이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남해 역사 기록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고구려의 유질 부곡이다 창선이 가로를 딱 해놓고 아마 신라의 오기인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도 공식적인 기록들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다가 고려사가 국가에서 쓴 정사인데 거기다가 신라가 고구려를 헷갈릴 리가 있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선 강개토 대왕에 보니 강개토 대왕 비문에 영락 10년 경자에 보병과 비兵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락 10년이면 기원 400년 강개토 대왕 때 경자년인데 그때 고구려에서 군사 5만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했다. 이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밝혀졌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왜 신라가 백제와 가야를 내두고 고구려한테 구원을 요청했을까? 그때는 제가 깊이 잘 잘 몰라서 그 몰라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이 이 삼국이 동맹을 내놓고 왜가 가야하고 가야하고 백제가 무신했잖아요. 동맹을 내놓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갱주성이 함락되고 내부한테 왕이 거의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해서 사실 때 고구려가 내려와가지고 신라를 거의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를 쫓아냈죠? 김해 쪽까지 가야를 몰아가지고 건강가야가 망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래로 보면 전쟁을 이긴 지역군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동북으로 그냥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유럽과 우리나라 팽개하고 오키나와 이런 다 지역도 있잖아요. 고구려가 일본을 쫓아내고 악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둔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장수한테 보면은 고구려의 부곡이 이제 항소 부곡 부곡인데 그 어르시대 부곡하고 고구려의 부곡은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고구려가 팽택에 연달 부곡이라는 걸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달 부곡. 그 부곡은 한강 이남 지역을 장수할 때 한승을 점령하고 백제가 공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강 지역의 점령을 강화하기 위해서 팽택에다가 진인이라 지금의 진이에다가 연달 보복을 설치한 유질보복 설치 이후죠.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 연달 보복이 지금 팽택에 있는데 팽택 진이가 어디 곳이냐면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모델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 옆에 바로 오삼 비행장이 있죠.
오산 비행장이 오산시에 있는 게 아니고 팽택 팽택 송탄에 있습니다. 미군들이 그냥 송탄을 이렇게 정신으로 바로 바라보기 가기 어렵잖아요. 오산은 오산은 굉장히 굉장히 쉽죠. 쉽죠.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오산이고. 오산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냥 미군들이 미군들이 오산이라고 오산이라고 지어버린 지어버린 겁니다. 겁니다. 이때까지 그때까지 저도 오산인 오산인 줄 알았어요. 이걸 공부하다가 이게 오산 굉장히 옛날에 송탄시가 송탄시가 됐다가 팽택되고 합류됐죠. 근데 바로 진이 있고 밑에 밑에 송탄이 있고 그 옆에 팽성이 팽성이 있는 팽성업 지금 그 팽성업에 팽성에 미군사를 살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팽택이 팽택이 그 서해하고 서해하고 빠져나가기 굉장히 굉장히 유리한 유리한 복합 들어가 들어있는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있는 지역. 그리고 여기 거의 평야로 이렇게 수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적으로 중국하고 관계 이런 것 것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미군 사령부가 팽택을 관계 굉장히 굉장히 압박이 중국한테 압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팽택이 팽택이 그때 그때 중에서 중에서 우리가 우리가 보호를 보호를 설치했듯이 설치했듯이 남해는 가야와 야와 백제, 백제, 배가 배가 삼각동맹을 삼각동맹을 맺고 맺고 있는데 있는데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차단하고 이 이 항로상에 항로상에 길목을 막아서 연결고리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차단하고 또 신라에 신라에 대한 대한 이제 지배력을 지배력을 강화하기 강화하기 위해서 위해서 유지국을 유지국을 설치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남해가 남해가 상당히 복잡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중요한 곳이었다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겁니다. 남해 역사에 역사에 중요한 중요한 사건들이 사건들이 이 세 세 가지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남해 남해 역사의 역사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부각되는 부각되는 거의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안의 정안의 백만 백만 대장경과 대장경과 이걸 이걸 남해 남해 사람들이 사람들은 얘기를 얘기를 많이 많이 합니다. 합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도 아주 위대한 인류의 인류의 어떤 문화 유산이죠. 유산이죠. 근데 이게 불교의 불교의 갱판이 갱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가 보는 보는 시각은 시각은 목판 목판 셈 셈문화입니다. 목판 책을 책을 만들기 만들기 위한 위한 목판 목판 셈 셈문화라서 문화라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왜 그러냐면 그러냐면은 모든 정보와 정보와 지식을 지식을 책을 책을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보고를 보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문화가 힘이 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근데 책을 책을 대량으로 만드는 게 게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뭐 검수활자, 검수활자, 뭐 무증강인가가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위대하고 다른 아름다운 이런 인생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 말하면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한국이다. 그래서 그래서 장이라는 장이라는 이름을 이름을 썼거든요. 장, 장, 저장, 저장, 메모리, 메모리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기억을 저장하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때 그때 당시 당시 사상이 사상이 불교이기 불교이기 때문에 때문에 불교를 불교를 만들었다. 만들었던 겁니다. 구텐베르크가 독일의 독일 검수활자를 검수활자를 만들었지만 만들었지만 그때 그때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만들었죠. 만들었죠. 책을 만들기 만들기 위한 위한 팔만 팔만 대장경이 대장경이 불교의 경쟁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좁게 좁게 이렇게 되어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판 목판 세문화에 세문화에 살아있는 증거고 증거고 이걸 이걸 남에서 남에서 했다는 거죠. 다 다 알수 있는 있습니다. 거고 그 그 말은 말은 어떻게 어떻게 나와 나와? 다 아니다 했는다 아닌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가 이거는 이거는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에서 했던 증거를 두 가지만 가지만 되겠습니다. 갱판 안에 안에 남에서 남에서 했다는 했다는 게 게 적혀 적혀 있습니다. 있습니다. 갱판에 보면 책이기 책이기 때문에 때문에 책의 책의 첫 첫 페이지나 페이지나 끝 끝 페이지 페이지 보면 보면 판권 있죠. 출판사 출판사 뭐 지연이가 지연이가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문제, 날짜 날짜 이런 게. 종횡동이라는 종횡동이라는 갱판에 갱판에 27번 맨 끝에 간기 가는 가는 기록 기록에 그렇게 그렇게 딱 딱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군사 군사 대장도 대장도 하면서 하면서 개판을 판을 만들었다고. 민서에 민서에 갱판을 갱판을 적혀 적혀 있잖아. 지문같이. 지문같이.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고려사 고려사 정안열전이라고 정안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안이 남해에서 남해에서 자기 자기 재산을 재산을 내놓고 내놓고 국가와 더불어 더불어 반환이라고 중문이라고 하는데 반환 달랐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국가와 더불어 더불어 중문으로 중문으로 장경 장경 간지 간지 중문 중문 장경 장경 간지라고 간지라고 대장경을 대장경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남해에서 남해에서 대그 남해라는 남해라는 글자가 글자가 그대로 그대로 고려서에 고려서에 적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에서 했다는 게 저는 이제 연구를 책을 안 냈 했는데 남해에서 왜 했다는 했다는 확실하다는 확실하다는 걸
그랬고 제가 보니까 남해에서 했다는 건 이제 그두 개만 해봤다. 그리고 이제 정지장군의 강릉포 대첩 이제 남해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릉포 대첩을 남해 사람들도 크게 관심 없어. 이순신의 노랑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강릉포 대첩이 고려발에 외부를 몰아내고 조선소에 이제 외구가 팽팽되는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게 강릉포 대첩. 고려 말에 보면은 몽고 영웅영령이 일본 두번 전투를 실패하잖아요. 그 전투하러 출발점이 마산에서 했잖아요. 그 몽고적인 거지. 일본들 잘 아시죠? 근데 몽골이 두 번을 전군에 실패하니까 그 뒤에 몽골도 약해지고 고려도 소수이 약해지고 이럴 때 우리 고려 전역을 외국인들이 침탈합니다. 제가 북쪽까지 뭐 대신 앞에까지 강화도 동해안까지 이게 외국인들이 못 살지. 그때 이제 전영 장군이 공산대첩으로 이제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진포대첩이 유명하잖아요. 나세와 최무선이 1380년 진포에서 건강하고죠. 진포의 군산 쪽인데 거기서 하포 세계 최초의 하포전으로 외를 경매하죠. 그때 이제 진포 나루 그 진포 만에 이제 전방에 있는 외선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배가 타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전국 육지로 도망갔던 거죠. 도망가서 육지 약탈하면서 쭉 내려오게 남원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날에서 이제 이승계가 완전히 백멸시킨 그게 한산대첩입니다. 그 이제 진포의 장남들이죠. 이승계가 전국사가 그때 된 겁니다. 잘 북방에 예수님하고 북방방 출신 강경도 전범이었는데 이승계가 전국적인 스타가 되고 12년 뒤에 조선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 3년 뒤에 이제 외국가 대반격을 한 게 이제 기록에 어떻게 나오는 마산입니다. 마산. 하포에서 외국인들이 대선단을 끌고 저쪽으로 진격을 한다는 얘기 듣고 저는 전지장군이 나주 강주 쪽에서 이제 목포 쪽에서 내려와서 강포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동 도전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싸울 때 보통 수군들이 싸울 때 배에 부닥치고 활을 쏘고 불을 지르거나 그다음에 배에 올라가서 육박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포에서 포를 썼잖아요. 노랑 해전 그 임진왜란의 이순신이 전부 그렇게 싸웠습니다. 한포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200년 전에 고려말에 한포전을 했던 겁니다. 세계 최초의 이동 한포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의 한포전이 진포에서는 전방에 있는 데에다가 포를 쐈고 이거는 이동하고 많으면서 현대전의 한포전을 한개 강포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대전사에서도 강포전첩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의 노랑해진이 1598년도에 노랑해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계의 사건이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강포입니다. 이 세 사건이 다 강포입니다. 여기가 강포인데 당시에 남해 시속, 남해 읍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남해 중심 지금 오현이라고 부릅니다. 백고자, 오현자. 그제 고현신의 입장. 그 전국에 오현이 많습니다. 옛날에 괜히 있던 것은 옛날 읍이 이사감들 오현이라고. 마산도 옛날 마산이 고마산이고 저쪽이 신마산이고 실제 여기가 마산이었죠. 회원 이쪽이 아까 석촌창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마산에 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신마산 쪽에 그 월요일 투어를 다닐 때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신마산이라 지금 일제 가고 일본 놈들이 막 이렇게 마산 얘기 맨날요. 그리고 여기가 구마산이더라. 여기 오히려 창동이 막 이게 발전돼 있는. 그래서 그보다 더 오래 마산이 얘기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행이 옛날에 행이 있던 곳이라. 그래서 여기서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고hen지도 때 1872년에 전국적인 그 고hen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남해 지도 속에 이렇게 이제 뽕뽕뽕들어가 가는 겁니다. 약간 장작에 이렇게 뽑아놨는데 역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 15선 지금 도로가 남해가 이대로입니다. 조선시대도 이렇게 넘어 오는 여기 맥이 가천곡이라는 지금 가천곡이라고 가치가 이렇게 가든가를 가둬놓은 곳이가 옛날부터 가득을 가두었다. 섬진강이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모래밭에 물고기 산란장이었고 완전 천의 여장에서 강양만 쪽에 섬진강이 내려오고 플랑크톤이 많고 물고기 산란장이었고 여기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데 북서쪽으로 있기 때문에 여름 태풍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곳입니다. 이 북쪽으로 열린 폭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로를 많이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뭔가 손발같이 가둬서 여기만 막으면은 잡기가 쉬운 곳이었고 그래서 옛날부터 까치라고 불렀던 망태기 아니라 이순신도 여기가 외국을 몰아였죠. 지금 여기 옛날부터 고려 때부터 여기를 가남포라고 불렀어요. 당시 붉은 국가였고 신라 때 남해가 이름이 신라 신문할 때 전야산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데 경대왕 때 남해라고 바꿉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남포라고 당시 이제 종교 사상이 불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명이 지어진 것 같고 여기가 남해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말들이 보면은 대살이 큰 절이 있었다고 대사. 여기 지금 탑이 그려져 있죠. 탑이 있다고 탑동. 여기 관당, 선원 전부 불교 지명이 있습니다. 한자는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이고 간센보살의 조부가서 가람프라고 부른다. 이제 이순신의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신의 전투를 마지막 전투를 노랑이 전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의 마지막 전투는 순천 외성 전투입니다. 이 맥나라가 일본에서 이 전투를 보는 시각이 이 세 개의 전투를 하나의 전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천 외성 전투 때문에 노랑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전투를 좀 쉽게 알려고 하면은 바로 백진 작전이라고 들어봤죠. 유진회란이 처음에 왜군이 세웠던 작전이 수륙백진입니다. 수륙백진인데 이순신이 바다를 차단하니까 육지는 바로 진격했지만 수진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수륙백진 실패하고 정제가 맨 마지막에 맥나라가 대거 참전을 해서 마지막 작전이 대대적 작전이 총공세가 사로백진이었습니다. 사로백진도 다 실패하고 그 사로가 이렇게 동쪽으로 동로 중간으로 치고 내려오는 중로 서쪽으로 내려오는 서로 그 다음에 바다를 치는 수로 이 네 가지 길인데 이 네 가지 길에 모든 조명력을 다 동원돼가지고 거의 한 몇만씩 총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에 동로의 목표주는
부산 회승이었습니다. 부산 회승이 그 근거지 했잖아요. 외국의 소굴이 했잖아요. 근데 부산 회승 이전에 울산 회승이 치죠. 동로에 울산에 카톡 교마사라고 그 임진왜란에 원흉 중에 하나죠. 권씨 육기나까 카톡 교마사. 그러다 남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도전 읽기를 하면서 그걸 달달해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름이 권씨고 그 다음이 카톡입니다. 카톡 교마사가 울산 회승에 있었는데 여기를 두 번을 공격했지만 실패합니다. 맹나라의 장수가 이제 그때 맹나라의 마귀하고 우리나라의 선거이라는 이순신 친구입니다. 선거이 그다음에 김응선 이런 장군들이 조명령을 끌고 울산에서 공격했지만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로에 사천회승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천회승 여기 글이 뭐라고 적혀있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하네요. 조선일보도설이라는 맹나라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번역도 안 됐습니다. 중국 국가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짧은 한자 실력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박사 이종호 선배한테도 보여주고 잘 번역 잘 해주더라고요. 채 선생 AI 번역을 하고 또 제가 해석이 이걸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중로에 여기 써 있는 게 성만자 외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만자 심안도 외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여기에 있던 외장 이름이 심한저 요시로라고 아주 인맥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 이름이 원래 여기는 가토 교마사를 가동 청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청정 외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화저는 도지 의용이라는 이제 한자 시립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워낙 인맥 높은 심화저가 인맥 높았기 때문에 중국 애들도 심화저를 음력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성만자 심안도 이렇게 적어놔요. 두 개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천회승이고 또 순천회승은 본시 기록가 있었죠. 여기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서로 행장 매체 이렇게 적어놨어요. 행장이 소소행장. 네, 소소행장이고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외승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본양회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진강변에 여기 강양회승이 있습니다. 여기 망덕봉도 그리고 이 그림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성에 있던 일본군들이 저기를 각각 담당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정제란 때 일본이 와서 이제 울산에서부터 순천까지 외선을 30개 정도를 축적을 합니다. 완전히 낭만불라가 요소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게 판단을 시키지 못합니다. 대대적 공세를 해요. 여기도 있습니다. 마산에 산호동리 마산에서 있었어요. 마산에서는 정제란 1597년에 남해에서 같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포 지대도 지금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웅천에서 쭉 예수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발견하지 못한 예수들도 6개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시 나라가 있었던 순천에서 이게 새로죠. 여기에 이제 윤정하고 건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서로군 이순신의 진린과 이순신의 서로군이 핵공을 해라 해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조맹연합 서로 합동작전으로 9월과 10월에 순천에서 이제 도관연합이. 근데 대전은 육군들이 제대로 공격을 안 합니다. 거의 이제 일본 애들은 돌아가려고 하고 맹나라 애들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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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이제 이순신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진린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회전을 합니다. 두 번을 했지만 크게 실패를 합니다. 이제 조선 수군은 큰 대가 없었고 맥나라 수군 육대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배가 갯벌에 갈아치고 갯벌에 고립돼서 약 40층 부족하고 그들은 위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로군이 공격을 하다가 이순신 강량만을 이렇게 차단하고 있으니까 시바제가 사천성에 쓰기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지시가 고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을 하러 온 게 돌아가는 대전입니다. 구원을 하러 그래서 순천에서 전투와 도랑의 예전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 큰 틀에서 하나의 전쟁으로 보고 그리고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가 노랑이 되고 이 노랑의 예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합수군의 야간 근접 전투 야간에 밤새 싸움 이날 12시까지 싸웠지만 주로 야간에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남해에서 인제라는 표장병들이 배에서 내린 표장병들이 남해 섬에 상륙을 해서 남해 섬에서 대대적 소폭탄 작전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이것도 최근에 그전에 와서 밝혀졌습니다. 그걸 남해도 전투라고 지금 맹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날짜는 노랑해전 끝나고 나서 바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여러 기록들에는 21일 날 진리가 유정이 남해에 와서 왜 자기들 전가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매매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런 얘기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전투가 있었는가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분명하게 남해도에서 비밀이 나는 그런 소통이 있었다는 그런 여러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맥나라가 그린 전투입니다. 이 그림은 정의 기공도백이라고 하고 있는데 외를 정벌한 공을 기록한 그림의 병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병풍은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서 2009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한 영국에서 근데 애초에 이 그림이 두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병풍으로 6폭짜리 두 개의 병풍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그림이고 이건 후반부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전반부의 그림은 지금 스웨덴 극동아시아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왜 스웨덴에 가 있냐면 스웨덴의 애국관이 일본에서 1900년대 초에 자기 일본에 근무하다가 사서 가지고 있는 두 개를. 하나는 경매에 나와서 우리 박물관 접속에 구매를 해온 거고 전반부의 그림은 맥나라가 이제 육군이 조선으로 진격하는 거, 수군의 배가 출항하는 거, 그 다음에 평양성에 진입하는 거, 또 조선 왕을 만나는 거, 회의하는 장면, 작전 회의하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후반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한 7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순천회성 여기 있습니다. 순천회성 입구에서 이 실록이나 이 기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순천회성이 워낙 한마디 어려우니까 유정이 일종의 수습습니다. 권씨한테 우리 회담하자. 너 나와봐라 회담하자. 이래 밖으로 깨냈는데 이 나왔다가 눈치를 끌고 도망을 들어갑니다. 급하게 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외장 수백이라는 글자가 이중으로 쓰여 있습니다. 외국인이 빨리 철수해라. 이제 그 장면을 그려놨던 거고 응습 작전을 해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순천회성의 육군 전투입니다. 순천회성의 육군들이 이제 싸우는 장면. 이쪽은 수군들이 이순신과 진린이
수군들이 싸우는 장면. 전투는 일본이 일어나고 거의 대기하고 있죠.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노랑이 해전 장면. 그 다음에 여기가 남해입니다. 남해. 남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남해 성이라는 글자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해 탕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해를 탕평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 뒤에 산이 남해 똑같은 산을 그려놨어요. 녹두산하고 여기 대국산인데 사진을 제가 찍어보니까 여기 선소했습니다 여기 찍어보니까 딱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노랑해전 장면에는 수로대장 진리라는 글자가 여기 적혀 있고 안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 대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노란 대첩. 그리고 여기에 부장, 등자롱, 조선, 종록, 이순신, 몰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죽었다는 거죠. 등자롱하고 이순신이 여기 죽었다. 그 다음에 외뱅, 부해, 외뱅들이 물에 떠다니고 있다. 많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노랑해전 끝나고 여기 이제 남해 외성에 진입하는 장면. 그 남해를 탕평했다. 맥날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여기 성을 점령했다는데 여러 기록을 그림을 보면 줄을 서서 그냥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철수해버리고 모기와 10년까지 부두까지 나가고 그냥 급하게 한국이 도망가고 빈성을 접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한양, 조선, 이게 청백 개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청백은 맥나라 변사, 맥나라 변사는 한양식을, 잔치식을 베풀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여기 이제, 여기 조선이라는 적어놨습니다. 한승이라고. 여기는 이제 베이징. 베이징 뭐라고 적어놨냐면 선언에 이 승리를 바친다. 이게 황제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여기는 정동 군간 금모 제사, 전몰 군명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이게 비석이고 이게 제사 지내는 모습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전투를 아까 얘기했듯이 순천에서 전투, 노랑해전, 남해도 전투를 하나의 그림으로 전쟁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본 병풍에 원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의 기본 도근이라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거는 두루마기 책글자죠. 두루마기 6.5m 두루마기입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초에 컬럼비아 대학의 게리 예드라는 한국학교 교수가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게 일곱 개의 장면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루마기로. 맨 첫 그림입니다. 이게. 맥나라 수군의 출정 장면인데 이게 고금도에 도착하는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맥나라 수군이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종문하다가 요즘 사진 찍듯이 직접 그리거든요. 여기에 군사가 4,400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조정연합 군이 2,300명, 일본군이 2,000명, 함선 235척, 외승 2채, 건물이 196채, 나무가 이렇게 깃발이 487, 합포와 조총, 총칼, 하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깃발이나 무기들 제가 다 새긴 게 아니고 개인이 에드야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신동아 1978년도에 12월호에 기록을 해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이렇게 적어요. 작전 회의장입니다. 여기 사흘날을 진리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이진 당시 현장에 갔는데 우리나라 군인도 여기 빨간 복장이 있는 게 조선군 복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당연히 맥나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춘천 웨스트 전투. 이걸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웨스트는 전개하고 수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춘천 웨스트 수분 전투입니다. 아까 백두문 그림하고 똑같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일부 여기 싸우고 있죠. 이게 노란 장면. 거의 뭐 불바다가 되어 있죠. 하공을 했다는 게 정확하게 그림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배들이 이렇게 쭉 다 불타고 있어요. 이게 다 배입니다. 이게 배가 불타고 있고 외국인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바다 중에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노랑에서는 하공이에요. 하공.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진을 보듯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남의 웨스트민스터 입장입니다. 그 줄 서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줄 서서. 아까 이 산이 이렇게 이기를 보여요. 남의 시점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리 교수의 글에 보면 여기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만해와 노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서 그렇게 자기 기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노랑이 이제 끝나고 전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에 조맹연합군들이 남들이 몰아가니까 외국인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이순신 장군이 수고하시고 우리는 그냥 전쟁이 끝나다 외국인들이 도망가고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이렇게 계속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조금씩 확대하는 그림입니다. 이 순천에서 전투에 보면 외국인들이 조총을 쭉 들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조명연합군이 성 바깥에서 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 쪽에 공성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성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성 장비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있고 포를 쏠 수 있는 문들이 들어있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바닥에 막 성이 밖에 나왔던 애들이 안으로 도망가는 장면들이 옆에 보이고.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맥나라 군인들이 거의 뭐 싸우기 싫어하는 포도주 영특하게 보입니다. 여기 무슨 장비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학대를 그립니다. 그냥 빨리 추운데 빨리 집에 가는 고양이 그립다 이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강의 빨리 안 끝나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 정문 쪽에 공격을 하는 장면이고 저 안쪽에 이제 제일 안쪽 바닷가 쪽에 수백들이 긴장한 채 대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해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깃발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행장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소수 행장이 여기에 있던 곳입니다. 여차하면 바다 쪽으로 도망가고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소문 전투장입니다. 여기에 조총을 들고 이렇게 맥나라 쪽을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고 바다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쭉이 조명연합군이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맥나라 입장에서 그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이긴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수전에서는 맥나라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배를 보니까 여기 깃발들이 여기는 천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맥나라 수군이고 여기는 태극기 문양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사계 같은 새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들은 조선 수군을
그리고 구분을 하라고. 태극기를 우리는 1800년대에 이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이전에 우리 수군에 호식으로 이렇게 썼다는 게 확실합니다. 또 실질이 백제나 신라의 사찰에도 태극 영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유에 우리가 중국보다 우리가 태극을 고유의 영향으로 썼다는 게 확실합니다. 이 문장을 태극기로 옮겨서 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은 헬멧을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계리 교수님이 포에는 119 구급대에 이 모자가 딱 이렇게 자기는 포에 나왔습니다. 119들이 쓰는 이렇게 헬멧과 지세계가 이 노란의 장면을 확대합니다. 언제 불바다가 되겠죠. 배에서 배 보면은 배 수백들은 사실 전투력보다 노전은 엔진을 담당하는 그 객군이 더 많습니다. 200명이 타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노를 듣는 사람. 그런 그 비전투병하고 전투병들이 다급하니까 갑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들어가는 장면이고 맥나라 군인들은 이렇게 수술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적의 수급을 목을 따야 전가를 올릴 수 있잖아요. 던져냅니다. 옛날에는 전공을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목을 따라 몇개 따라 이래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하고 귀를 잘라줬죠. 그 교도에 비총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불교 쪽에 좀 일을 했는데 그때 그 교도에 있는 그 훈련이라고 갖고자 해서 그 비총을 가서 그 훈련을 갖고 사천이죠. 사천 선진이 여섯 옆에 그 묻어서 비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다 목을 따르는 목이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처음에 길을 잘랐어요. 길을 두 개 달리니까 이제 이거 한 개를 한 명이 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토미가 코를 잘라라 해가지고 코에 수증기가 다 남아있습니다. 코 몇 개 보내서 받아봤다. 이 장면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고 남의 웨스는 기기반한 장면, 그 다음에 외군들을 체포해서 호송하는 장면, 이렇게 목을 묶어서 막 끌고 가지고 있죠. 이제 수색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뛰어내리고 있죠. 아주 그냥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인지대란을 어떻게 그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도 태학이라는 에도 시대 후기에 나온 책입니다. 태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한 태학이 있습니다. 감백이라는 자리에 있다가 인지대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이제 그걸 자기 조카 메스가 물려주고 자기는 태학이라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 태학이 해본이라는 얘기는 그림 회화할 때 그림 했잖아요. 그림을 많이 연 사파를 연 도요토미 일대기입니다. 도요토미 일대기를 그린 책인데 여기에 이제 도요토미 일대기 인지대란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순천에서 이제 그걸 그린 겁니다. 외국의 테러를 이순신이 막았다는 그런 내용. 이게 외국이고 이게 이순신이 아닙니다. 해본 태학기, 해본 조선 정글기, 해본 조선 궁기 이런 책들이 에도시 후기에 일본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목적은 도요토미의
공직을 알리려고 이게 일본에서 제일 있는 유명인 도쿄경 히로시는 우리는 이순신이지만 우리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흑수에서 일본을 동일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맥나라를 상대로 그냥 붙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과 붙었다 이렇게 보고 일본 애들이 아주 존경한 부동의 1위가 도요토입니다. 그 다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고 오다 노부나가 이런 우리 볼 때 원인들을 자기들 채워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순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실대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자롱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등자롱이 전사하는 장면. 그 다음에 해본 조선국이라는 그 무렵에 나온 책인데 이 조선국인분들 임진왜란 이게 전쟁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 군선이 대하포, 하포한테 당했다. 예, 조명현군의 하포한테 우리가 당해서 이렇게 불바다가 됐다.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이 책은 사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유승용 대감이 쓴 징기록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니지 책을 대중책이 아니잖아요. 대중화되지 못했죠. 국민들, 백성들 그게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1600년대 말에 1695년 6년에 일본에서 징기록이 조선 징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출판이 대중화됩니다.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 이후에 조선 징비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사실적으로 이순신과 이신이는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했다, 조선 수군한테 물려쳤다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읽을 건데 저는 정말 되지도 않는 이상한 대장군이가 물려쳤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이순신은 인정을 한 거죠. 해전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맥나라에서도 이렇게 총을 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의 주력 무기들은 전부 총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총이었고 우리는 화포였죠. 우리도 개인이 조총같이 쏘는 총이 성자 총통이라고 우리 해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게 하나로 참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를 많이 쏘죠. 이제 총은 발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하루는 그냥 땡겨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굉장히 중요시 했을 뿐이지 사실 해전에서는 거의 총으로 쐈습니다. 해본 조선 정글기라는 책에 이순신이 순국한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보입니까? 이순신이 순국한 장면. 이게 수없는 조총을 이렇게 쏴고 있습니다. 쏴고 있고 여기 배가 다 부서지고 여기 어디쯤에서 이순신이 이제 흉타를 맞고 이렇게 떨어진 걸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대맹이라고 적어놨죠. 우리는 대맹나라하고 붙다 이거 조선하고 붙은 게 아니라 맥나라 때문에 졌다. 일본이 대적 패배의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맥나라만 아니었으면 우리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때문에 졌다. 그 다음에 조선에 가서 이제 싸우는데 민간인들이 그냥 나오더라도 의뢰. 그냥 특공대 같이 게릴라 같이 생각도 못하는 그 민간인들은 무슨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오고 그 의뢰 때문에 졌다. 국민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외부적 요인으로 들고 그래서 모든 그림들에 이렇게 맥나라라고 보시는 거죠. 맥나라 때문에 졌다. 사실은 그때 노랑해전에 맥나라가 우리 판옥선을 빌려 타고 있었죠. 우리 배가 하나를 탄탄하니까.
해본 조선 정벌기에 이순신을 그려놨습니다. 아주 늠름하고 무인의 기상이 넘치는 그런 장군을 그려놨습니다. 장비가 이순신의 초상화는 사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작가들이 그려지는데 어떤 게 진본에 가까운가를 여러 학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영국 여성 화가가 그린 게 진본에 가깝다. 옛날에 있었는 게 다 없어졌어요. 이순신의 사당에 이순신의 영정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포준 영정으로 교차하면서 이상범이가 그렸던 이상범 하백이 그렸던 직접 옛날 영정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순신 종가에서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19세기, 20세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주 늠름하고 무인의 기질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은 사실 옛날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좀 마르고 굉장히 날카롭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아주 당당한 무인의 기질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기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순신 당기 호로 당기 파호로 지적병 이순신이 당기요. 그리고 호로보다 나쁜 용어는 호로 그 호로입니다. 예, 북쪽으로 이렇게 여진쪽을 이제 자기들 일본 이순신 일본이 이순신을 당했는데 자기들 호로라고 그랬겠죠. 이순신은 혼자서 당기로 이건 사실이 있었던 일입니다. 임진왜란 전에 저걸 파 무찔렀다. 근데 자기들은 하백이라고 해요. 하백. 일본을 화자로 쓰고 있죠. 일본 쪽이 화지라고 하고 자기들은 아주 좋게 씁니다. 저쪽 놈들은 호로록하고 자기들은 하하하고 아주 좋은 말로 하백이 우리가 갔을 때 일본이 침범을 했을 때 전라 수군 절도사로 있으면서 조후가 거기서 만든 얘기를 적어놨고 총룡 간우 계림 계림은 우리나라를 계림이라고 했죠. 청구 계림 해공이다 우리나라를 표현해요. 총리와 용맹은 조선에서 어떠니까 이순신 자기들은 인정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얘기가 일본에서 사실은 먼저 붐이 일어났습니다. 1892년에 세이코 세이라는 평명으로 조선 이순신 전이라는 전기를 발간합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이순신의 전기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신채호가 16년 뒤에 1908년에 대한민국 15에 수분 제1기 이순신 전이라는 전기를 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소부가신 100년쯤 돼가지고 팽주사가 만들어지죠. 그것도 아산 지방 사람이 계속 하다 뒤에 강소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순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전국적인 부문은 별로 일어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조도 이순신 전기를 인쇄해서 만들고 총무 이순신 전서라는 이순신이 나간 책들을 나중에 다 모아서 그 전서를 편집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정조가 직접 시도비를 해주죠. 왕이. 그때 이순신 부분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잔잔해버려요. 일본에서는 1800년대에 이순신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책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전기도 나와서 쭉 팔리고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이지 시대에 이제 해군을 주목하고 육군이 뒤따라오면 해군을 육성해야 된다. 일본 군국주의로 나갈 수 있는 해군이 이순신을 배우자. 그 전쟁, 청일전쟁 전부 이순신 정부로
해군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일본 해군이 이순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그래서 일본 해군 장군들이 쓴 책들이 나와요. 이순신 전기와 이순신을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이순신을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국민적으로 부흥이 일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조선 일본도선이라는 책에 서로 매체 군도라고 여기 강양 외스님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순천외스님인데 서로 행정 대매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해자를 바다를 팠어요. 바다를 파가지고 순천에서는 예교 스님이라고 하고 외놈할 때 외교 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는 예인선 할 때 끌렸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이제 끌어들인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잘라서 해자를 놨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놔서 난공불락이 었어요. 그리고 여기 율림이라고 되어 있죠. 밤나무 숲인데 지금 율총공단 예술 쪽으로 가는 율총공단. 지금도 진행이 그대로 가능하죠. 여기 남해 여러분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해롱창이 해농창이라고 해놨습니다. 해롱창이 여기 있고 수기지 고흥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순천 웨스턴 전투가 나중에는 9월 15일부터 고흥도를 출발해서 여수 쪽에서 숙박을 한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20일 날 모도에 이제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22일 사이에 1차 공격을 합니다. 육군하고 같이 공격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성을 못 이루고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첩보를 받습니다. 남해인 김덕유 등으로부터 내려오는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나중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순신이 계속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을 나중에 보면 여러 차례 모든 전투 앞에 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2차 전투에도 그 명나라가 크게 손실을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3차 이어진 게 노랑해전인데 그 노랑해전 직전에 이제 나중일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권시군이 철수한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진린이 얘기해요. 진린이 권시가 한다니까 우리가 나와서 막자.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나중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해서 쭉 여수 쪽으로 와서 장도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웨스턴 앞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이제 율총공단에 아예 내립이 되어 있죠. 그 장도에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린이 강화 협상을 하고 11월 17일 마지막 일기가 이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웨스턴 하나 잡았는데 그 군량과 배를 명나라 수군이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내한테 와서 보고를 하더라.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 일기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밤에 노랑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랑해전 하루 전까지 일기를 썼던 겁니다. 이순신의 일기를 보시면 1592년 임진년 1월 1일자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 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0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하고 관련된 전쟁과 그냥 숙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월 1일 날 일기가 뭐라고 적히냐면 설날이죠. 음력이니까 동생하고 조카하고 아들이 왔다. 설리라서 그 다음이 뭐라고 적히냐면 남쪽으로 이제 이전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2년째 뵙지 못한 게 해안이 온다고 해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어머니 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일기 원본을 보고 이게 왜 어머니인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일기 다른 책들을 번역하는 걸 다 보니까 특히 연상 그 와산 출신 연상 그 선생님 쓰신 나중일기 이런 것들 다 구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천지라고 적어놨어요. 하늘천 다단지 천지가 어머니를 안 쓰고 천지라고 적어놨어요. 나중일기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많이 어미 모자가 나옵니다. 남의 어머니 다 어미 모자를 써놨어요. 자기 어머니는 전부 천지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시경에 백주편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게 이순신이 무이지만 거의 문인이잖아요. 책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모야 천지 어머니는 하늘이라 그 구절을 그대로 자기는 평생에 하늘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이순신은 뭐 나라의 충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표가 절절하게 묻어갑니다. 그 첫 일기에 어머니는 하늘이라서 어머니를 천지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그 첫 일기 시작해서 마지막 일기가 전쟁 하루 죽기 하루 전 18일 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하기 하루 전까지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승복하지 않았다면 노량해전을 다 썼겠죠. 전투 보고서까지. 그래서 그런 일기에 이제 노량해전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조선 일본 도설에 수로를 중심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남해 대외체, 남해 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로 외추 수로 제로 외추 수체 전도 한자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글자는 쉬운데 모든 길에 외에 우두머리가 있는 외성의 전체 그림 이런 뜻인데 여기 부산의 성이 동로의 중심이 부산의 성 여기 희만도 외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희마죠. 순천 사천에서 여기가 예고 외성이 나왔죠. 아까 예교 끌어들인 다리 이 순천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지가 이제 쭉 일본군의 기지들인데 이 대마도가 나오고 그 절영 외체 영도 부산 영도 외치입니다. 한산도 노랑을 섬이라고 노랑도라고 적어놨어요. 이 노랑 정량 창선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금도 노조 조선 수군기지 고금도 여기에 이제 수로의 중심을 남해 외선으로 이렇게 봤던 겁니다. 남해 외선은 굉장히 크게 그려놨죠. 그 대외처라고 합니다. 노랑해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해전의 전술은 매복과 모리와 봉쇄와 화고입니다. 앞에 아까 맨 먼저 위성 사진 받을 때 섬들이 쭉 있었잖아요. 대동부터 소해섬, 뭐 개구리섬 쫙그 15개 있습니다. 그 섬을 중심으로 강장 쪽에는 이제 명나라 수군이 있었고 남해 쪽으로는 이순신의 수군이 있어요. 매복을 했습니다. 밤중에 12시 도착해서 순천해성 쪽에는 그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마치 그 있는 것 같이 위장을 해놓고 원래 남해에 왔던 겁니다. 와서 이제 노랑 앞바다에 매복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북서풍을 이용해서 몰이를 했고 그 가른포 해안을 봉쇄를 해서 하공을 했던 겁니다. 전략은 지행과 바람과 조류를 이용해서 야간 전투에서 외군들을 몰살시켜서 다시는 침략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라는 게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물러갔던 외군이 정유재는 다시 왔잖아요. 쟤들 그냥 가면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작살내버려야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는 게 이순신의 전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전쟁을 했다. 난중일기와 장기가 없어서 약간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당시가 음력 11월 19일이었고
밤중부터 뒷날 12시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물때가 지금으로 그 음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9물에서 11물. 물이 8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수심이 40에서 44에서 45, 최고 시속이 16km. 거의 마라톤 선수가 거의 뛰는 그런 물살이 아주 센 곳입니다. 북서풍, 섬진강 하구에서 강호 방향으로 겨울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 때입니다. 그리고 섬진강에 물때 맞춰서 민물도 이렇게 밀려오고 뭐 그런 지역입니다. 11월 18일 24시니까 19일 00시죠. 그 전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24시라고 적어놨는데 노란합 섬에 매복을 합니다. 공두시경의 전투가 시작됐다고 여러 기록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썰물대입니다. 아까 물대에 보니까 썰물대고 썰물대는 사천에서 순천 방향으로 왜군이 진격해 오는 방향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포 내항으로 외선들을 유도해갖고 북서풍을 이용해 하공을 합니다. 그리고 해역을 봉쇄하고 안에서 근접 전투, 야간 근접 전투. 그러다 보니까 막 뒤섞여서 싸우다 보니까 적탄에 맞았습니다. 도총에 살상 유효 사거리가 50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아예 멀리서만 싸웠거든요. 맹랑해전과 노랑해전에서만 근접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07시에서 08시 사이에 순국을 했습니다. 10시경에 이제 9시 반에 물이 다 들고 이제 썰물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가는포 쪽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외부는 그냥 몰아 이렇게 쉬었습니다. 12시에 전투가 종료되고 바로 남해도 전투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해전을 보면은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를 다 정보를 망을꾼 망군, 이 채탁군은 정보 수집군 해가지고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활용합니다. 그리고 신무기를 거북선은 이미 태종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지만은 이걸 계속 개발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보급 정비 교육 훈련이 난중일기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12일 날 마지막으로 거북선 하포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전쟁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심리전과 냉철한 리더십으로 전쟁을 지휘했다. 아군과 적군의 이제 어떤 심리전을 다 활용했다. 이순신은 천문과 지리를 또 100% 활용해서 전쟁합니다. 자연적 조건들을 활용합니다. 또 스스로 전투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이순신이 선택합니다. 포를 공격하고 양은 지키고 내가 세력이 약하거나 급박할 때는 락에서 전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맹랑이고 물살이 센 곳이죠. 락은. 노랑이고 갯내랑은 가는포 전투 한산도 전투 한산도 해전을 출발이 갯내랑에서부터 합니다. 이 거제와 풍령 사이에 물살이 센 거제 대교가 있는데요. 갯내랑이죠. 하포, 옥포, 당포, 포는 이순신이 진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전술과 무기 체계를 보면은 어떤 지법이나 은근히 당파 전술이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당파라는 게 이순신이 썼던 포가 갱렬탄이 아니고 날아가서 꽝 폭발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고 그냥 찍어버리는 찌르는 우리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공을 치는 걸 당구라고 하잖아요. 그 당자입니다. 찌를 당자입니다. 할을 학대했다고 봅니다. 포화에 큰 화살을 대장검정 그런 거 한 2m 가까이 되는 2m 넘는 화살을 내서 그냥 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적의 배를 그냥 뚫어버립니다.
사람을 살상하려면 그러면 그 조란환이라고 조그마한 철안이나 마판, 작은 몽돌,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쏴버리면 이게 산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명을 살상했던 거고. 그런데 이따가 이제 뭐 시간이 빨리 가나요. 이따가 그 무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잠깐 보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형에 맞는 무기 그 판옥선을 썼습니다. 왜군의 배는 먼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첨저행이라고 V자로 위치, 요즘에 배들이 다 그렇잖아요. 빨리 가야 되고 그런 먼 거리를 항해해야 되고, 우리 판옥선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던 갯벌 낮은 지에 조수간만 차이가 많은데 이런 데서 유용하게 쓰고, 또 회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팽저선이라고 밑바닥이 팽팽합니다. 판옥선이 아주 통나무로 튼튼하게 지었고 소나무로, 그리고 이제 총통 하포를 주 무기로 썼던 겁니다. 하라고. 이에 비해서 일본의 이제 무기는 총이었죠. 조총이었고, 그 다음에 배는 그 안택선이라는 배나 관선이라는 배입니다. 아타케 분해하고 세키 분해라는 일본의 배인데, 이 배들이 이제 빠르기는 빠른데 약하고,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물이 조수간만 차이가 세고 물이 얕은 곳에서는 굉장히 활동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주 탁월한 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하포들이 천잡총통부터 이제 성잡총통까지 이 철저하게 개발된 하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포에 쓰는 발사체들이 장군전에서 필영전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가. 아까 조총은 150m 정도 날아가는데 살상 반경은 사실 50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런 큰 포탄이 그냥 포가 날아가서 배를 부셔버리면 그냥 뭐 상상을 못할 정도의 그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의 하포를 보면은 이 뱅기도설에 나오는 내용은 1474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100년 전이죠. 이미 우리 하포 체계가 다 갖춰지고 100년 전에, 그 이전에 200년 전에 고려말 때 정선이가 이미 하약을 개발해가지고 하포를 하통도관을 만들고 하통방사군이라는 하포 부대, 포병부대를 창설해가지고 고려 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호파 해수녀가 이길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태조 때는 이승계가 하를 굉장히 잘 쐈습니다. 태조는 하포 개발을 별로 등한시하고, 하약은 우리가 전 세계 두 번째로 중국에서 개발해서 그 원나라 때 이제 정보를 빼서 만든 거죠. 근데 그 하약을 가지고 조선 초에 뭐 했냐면 불꽃놀이였어, 불꽃놀이. 그래서 조선에 오는 외교관들이 버킷리스트가 조선에 가면은 불꽃놀이를 보고 오라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옵니다. 아주 그 황홀한 그런 불꽃놀이를, 요즘도 우리는 불꽃놀이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를 핵무기급의 무기인데 당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태종이 하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북방 쪽에 외국은 그때 거의 팽창되거든요. 박이부터 해가지고 이종봉, 서시마 정글까지 해버리잖아. 외국은 안 오는데, 근데 하포를 제대로 또 완전 개발한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순신, 대왕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세종대왕은 한글뿐만 아니고 뭐 가학, 음악, 무기 안 한 게 없습니다. 세종대왕 때 무기 체계를 완전하게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규격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래서 그 책을 딱 만든 게 총통등록이라는 책을 1448년에 이미 세종 30년 때 발간합니다. 그 책이 이제 없어지고 있죠. 아주 군사 기밀이라서 뭐 소수의 인쇄만 했겠죠. 전해지지 않고, 이건 성종 때 만든 게 1474년에 만든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뱅기도설에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쭉 개발된 업그레이드된 하포들이 나옵니다. 100년 뒤에 이제 이순신의 임진왜란 때는 더 이제 체계화가 되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총통왕국, 이
아까 총통 등록에는 제조법, 사용법, 뭐 재원 이런 게 다 규격 이런 게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뱅기도설에는 보면은 재원 위주로, 규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의 이때 당시의 규격은 척촌리풍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척은 30cm고 분 B는 0.3mm, 0.3mm 단위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보면은 장군합통의 약통의 길이가 7초, 약통은 이렇게 약은 하약을 이야기합니다. 하약을 엮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길이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그냥 앞부분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뱅기도서를 보면은 전체를 잘 찾아보시면은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적 내용을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통,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게 발사체고 이게 총통입니다. 1총통, 2총통. 지금 1총통은 전자총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발사체가 대장군전, 뭐 차대전 이런 발사체들이 지금의 그 로켓하고 똑같죠, 모양은. 로켓의 디자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바라통과 신기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라통이 이제 대바라통, 지화통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약통입니다. 하약통은 종이로 만듭니다. 종. 전도가 넘는 온도와 그 압력을 견디는 게 종입니다. 종. 여러 개벌. 우리가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채간 거는 굉장히 뚫기 어렵잖아요. 총도 막아내요. 그 방탄모나 지금의 방탄모에 그 한지가 들어갑니다. 한지. 가볍고 튼튼합니다. 옛날에 우리 공중전화 그거는 뭐 총알도 막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한지가 강합니다. 가볍고 발사체가 날아가야 되는데 무거운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한지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에 보면은 용지, 종이로 만든다.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 종이를 뚫뚫뚫 나무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나무 쏙 빼내면 통이 됩니다. 그 통에다가 하약을 넣습니다. 그 대신기전은 길이가 5.52m, 5.5m, 어마어마하게 크죠. 대신기전과 대바라통 이런 거는 폭발을 합니다. 폭발. 이게 화살이 날아가서 적진에 떨어뜨려서 2차 폭발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하입니다. 안에 숨어있는 하약통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바라통 안에 지하를 이어가지고 하약의 약선이라고 하죠. 불을 붙이면은 자체 추진체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적진에서 안에 있는 작은 하약통이 다시 불이 붙어서 거기서 폭발을 합니다. 근데 살상효과는 별로 없고 저게 말을 놀라게 하거나 난리가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터지니까. 네, 그런 무기가 있었고 신기전은 이제 다연장 로켓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그런 다연장 로켓이 신기전입니다. 그 신기전을 쏠 때 이제 하차에다 꽂아서 쏠다고 하죠. 이 하차가 신기전기인가 신기전기 그 다음에 총통기 이 두 개를 번갈아 끼어가 쓰는 겁니다. 총통기는 총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작 총통을 꽂아가지고 총을 쏘는 거고 신기전기는 화살을 쏘는 겁니다. 화살을 쏘되 로켓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추진체 하약이 밑에 화살 밑에 붙어가지고 열을 뿜으면서 가스 힘으로 날아가는 그런 화살을 신기전기라고 하는데 다연장 로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로켓이
100개, 구멍이 100개 있습니다. 한 번에 100개를 쏘는 겁니다. 총통기는 50개가 있는데 총통기의 하사를 세전이라는 하사를 4개를 꽂아가 쏘거든요. 그럼 200발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외부라고 싸웠던 겁니다. 이 총통기를 쏴서 대표적으로 승리한 전쟁이 행주대첩이라고 들어보셨죠? 건율이. 우리가 이제 이 얘기 듣기로는 뭐 부인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쏴서 날아가고 했다니 그거는 전부 이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실제로는 이 총통기를 40개를 가지고 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로서 싸웠는데도 이긴 게 이게 있었습니다. 행주대첩의 행자가 살구나무 행자입니다. 살구나무 고을이지 그 행주치마의 행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재밌는 스토리. 그 정도로 치열하게 부녀자들까지 다 싸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좀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국 장소가 뭐 가는법이다. 가는. 제가 기록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직후 노랑해진 직후와 후대의 기록들을 전부 점검해 보니까 가는포다, 노랑이다, 남해다. 남해 노랑에 있는 가는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치로 보거나 여러 기록들을 확인해 볼 때 가는포가 확실하다. 가는포에서 순국하셨다. 그 다음에 순국 시간 기록들에 날이 밝기 전 새벽 동틀 무렵이다. 날이 이미 밝았을 때다. 그 다음에 아침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동틀 무렵 느낌도 좋고 아마 동틀 무렵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 당시 400년 전에 해가 언제 떴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07시부터 08시 사이. 그래서 7시 반 정도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파나인데 1617년 강해국 때 비교적 이런 시기에 이제 이순신에 관한 그림입니다. 순신 역전이라고 이순신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했다. 여기 손신이라고 적혔습니다. 이순신이 배는 이제 작게 그렸죠. 이것도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강 현실도의 얘기를 적어놨네요. 글이 있고 글을 설명한 사파이기 때문에 글이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만화같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순신이 아마 여기서 또 조총해가지고 활도 이순신을 대장하고 있는데 활은 아직 발사가 안 됐죠. 이제 외국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돌아다니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본 게 있습니다. 남해 어떤 흔적이 있냐면 남해 웨스트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해읍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 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군기지가 있던 곳인데 거기 보면 웨스트의 흔적이 남아있고 웨스트는 1597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정유재란 시작하고 와카자키 야스히로가 촉성을 했습니다. 아마 마산 웨스트도 같은 시기에 같은 도전이네요. 97년. 그렇죠. 지방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외가 쌓았다 외소축 천남대라고 하죠. 이게 외승의 천수짜리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어벤소라는 이제 해군기지가 조선시대 백창기지였습니다. 그 옆에 천장 진공 소근 진공이 진린이 세웠다. 이게 마예비를 장량상 동정 마예비라는 게 임진왜란 끝나고 딱 1년 뒤에 맥나라 유객대장이 이게 큰 바위에 한 바위가 집천하고 한 6m, 7m 되는 바위에다가 이 맥나라의 황제 선언으로 전통기겠다고 자기들이 자랑을 지어내놨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폭파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폭파는 안 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틈때 이게 이제 언덕에서 굴려가 바다 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큰 바위가 그 집 한 채만한 바위가
근데 다행히 바다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다 바로 1m 앞에 서서 글자가 다 보이게 약간 이렇게 뜬기 약간 이렇게 쓰고 글자 보기 쓰시고 비도 안 맞게 지금 그렇게 쓰이는 걸 다음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인터넷에도 번역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라서 번역하는 것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요즘 챗 GPT가 더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맥나라가 한계 때문에 이순신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 잘하는 해놨어요. 그게 사실은 노랑해전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1599년. 98년 11월 달에 노랑해전이 있었잖아요. 10월 상순이라고 제가 상순 길이를 1일이라고 적어놨는데 10월 상순의 좋은 날 아침에 배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렬사와 이락사, 이락, 이순신이 떨어지려고 이순신이 돌아가신 곳이 아까 사령터죠. 그리고 처음에 돌아가신 유해를 모셨던 것이 충렬사입니다. 이 충렬사는 아산 행춘사보다 먼저 세웁니다. 이 충렬사에 충렬사 관리를 누가 했느냐 해갖고 유림들은 자기들이 했다. 노랑 서원을 옆에 지어놨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남해 하방사라는 절에 오래된 왕문절목이라는 오래된 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 있다가 교포가 이걸 자기 돈으로 사서 우리나라 주민이 보내줍니다. 한국 얘기가 되죠. 하방사에 약 340년간의 기록이 왕문은 공문이고 절목은 그 절의 어떤 규칙을 적어놓은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호충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성장 한 명과 성녀 10명이 충렬사를 수호했다. 그 수호했다 해서 호충암이라는 스님들 보고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순신의 5대 손에 이상공이라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호충암을 짓게 하고 돈을 걷어서 성녀들한테 관리를 시키는 일종의 선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방사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줍니다. 정부에서. 남해 10개 원을 토지를 관리하는 지금도 하방사가 규모 큽니다. 왜 섬에 그런 큰 절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절이 있지 했는데 이 충렬사 관리를 맡기면서 땅을 얼마나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방사 땅을 전부 조사해서 지금은 다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나가 있는데 그때는 전국에 손꼽을 정도의 사하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렬사가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 여기에 이락사에 1872년에 지도인데 뭐라고 적히냐면 간흥포 외구 피함처 함정에 빠져가지고 당했다. 아까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외부들이 쏘가서 여기에 갇혀가지고 죽었다. 갇힌 곳, 갇혀 있는 곳. 지금 지명을 갇힌곡이라고 부르고 갇힌곡이라고 부르고 더할 가짜 풀을 청자. 이게 이쪽 바다하고 가깝잖아요. 여기에 풀은 칠을 해서 외부 첩자한테 제 지도를 얘기가 스토리가 고승에 보면 어리 기생의 전설이 있죠. 그거 똑같아요. 장소만 다르고 주인공만 다를 뿐이지. 남해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유울룡이라고 유순종의 행이 나옵니다. 안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유울룡이가 외국의 첩자한테 술로 먹이갖고 방 속에 지도를 꺼내서 보니까 남의 지도 거지가 있어서 파란 물감을 대었다. 그 청을 대. 외국인들이 여기가 바다 통한 길인 줄 알고 그 지도를 믿고 일로 들어갔다가 죽었다. 고성의 다항포 전설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이게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갇혔다는 게
그런 걸 뒤에 전설로 이렇게 요즘 얘기는 스토리텔링을 했다. 이순신의 얘기들을 너무 잘 아시고 또 그만큼 또 숨겨져 있는 알 수 없는 진실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를 하는 재미에 이제 하나씩 찾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재밌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남해 가보시면은 현장에서 그런 느낌들 아마 이락사를 방문하신 아까 보니까 이락사는 안 되겠고 충렬사에 가시면은 그런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느끼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아니지만 객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네. 조금 전에 그 수업 시간에 강의하실 때 그 충렬사를 가지한 큰절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화방사라는 화방사 그 화려요 화